안녕하세요. 공공도시 대표 윤호준입니다. 오늘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지원 사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제가 해봤던 경험들 중심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조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사협 분들께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현재 공공도시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서울의 강동구의 암사 지역의 도시재생 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 센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CRC죠. CRC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거점시설 운영까지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투자 쪽에서 하인벤처 투자에서 이사직, 그리고 언더독스에서는 파트너 코치직을 맡고 있습니다. 했던 주요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여러분 같은 마사협들을 뽑아서 교육하고 실제 CRC로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사업을 포스텝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업을 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은 스타트업이나 초기 창업 기업들을 B2G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돕는 게이트온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행안부랑 러스팅 라이프 스튜디오라고 하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역 진출을 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 바 있고요. 현재 대전에서는 도시재생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정부 지원 정책과 영리, 비영리 법인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가장 중요한 건데, 재원 조달을 위한 방법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인데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사실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조합들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설립 배경을 여쭤보면 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거점시설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이윤보다는 좀 가치를 추구하는 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리적인 거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사실 개인 사업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회사를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한다라는 마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해서 더 어떤 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현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윤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뭐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지역의 문제를 약간 사회적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렇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 행정의 비용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만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국가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민간의 어떤 영역들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그게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NPO나 NGO 같은 비영리 조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협에서는 법인조합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협동조합들도 가입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가입해서 하나의 자원으로 뭉쳐서 기초생활 인프라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연대 활동들을 수행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매우 쉽지 않죠.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지셔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 추구로 돌아가는 영역이고요. 국가라고 하는 건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이 국가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때, 이 우리가 있는 포지션 위치는 이 빨간 점이죠. 시장과 공공의 중간 정도에 좀 있다. 이 교집합에 좀 있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경제 활동과 봉사활동의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활동하시는 우리 마사협분들, 이사장님, 혹은 사무국장님, 이사님들, 혹은 조합원분들도 대부분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걸 이해하고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계속 성장하려면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 조합원들이 성장해서 직원이 되던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임원진 중에 누군가는 뭐 나가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 지원 체계들이 계속 갖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OECD나 그 뭐 EU 정책 보고서, ICA 같은 국제 협동조합 연맹입니다. 이런 데서는 사회적 경제의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 우선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윤을 좀 분배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윤 분배라고 하는 건 배당을 한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번 것들에 대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활용하거나 우리의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윤 분배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적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국가로부터 독립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그 관점이 좀 존재합니다. 이 법인의 형태나 그 조직의 구성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국가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자립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들은 사실 영업의 수익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게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간략하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 거고 법인격이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영을 하시는 마사협의 경영진들은 요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인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본인의 어떤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걸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인은 이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거에 맞춰서 정관에 있는 내용대로 권리랑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게 이제 법인의 권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자연인이면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출생신고 주민센터 가서 하잖아요. 법인은 태어나면 등기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설립신고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신고해야 되는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하고요. 법인이 신고해야 되는 건 등기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해보시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대부분의 행위를 법인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이사하면 전입신고하죠. 법인도 이사하면 전입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만 등기소에서 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 인감증명서 내잖아요. 도장 찍고. 똑같습니다. 법인도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도장을 찍는 겁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죠.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 등본이 변경되는 사안이 있을 때 우리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처럼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등기소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법인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권리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돈은 법인의 돈이고요. 개인의 돈은 개인의 돈입니다. 두 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번 돈은 다 내 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2억을 벌었죠. 그러면 거기서 비용을 이것저것 집행하고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5천만 원이 다 제 소득으로 잡히는 게 개인 사업자고요. 법인은 2억을 벌었는데 다 쓰고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한테 부과를 합니다.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잡혀나가는 횡령, 배임 이런 거는 법인과 나 자연인 개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돈을 이렇게 좀 써도 횡령이나 배임의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 법적으로 별도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정해진 법률과 틀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건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리법인, 두 번째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 혹시 아세요? 이 대부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서 이게 뭐 개념적으로만 좀 알고 있는데, 실제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배당의 차이입니다. 배당을 할 수 있으면 영리법인이고요. 배당을 할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속하고요. 이 도시재생 기업, 뭐 사회적 기업, 공유기업, 뭐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인데 이런 것들은 법인의 격이 아니라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 지원 사업, 인증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격으로는 비영리법인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우리가 만약에 마을기업이 지정된다? 마을기업은 정부 지원 정책 중에 하나에 우리가 선정된 거죠. 인증 제도에. 그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비사회적 기업이고요. 세 번째는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 성장 전략은 그 각 조합의 특성에 맞춰서 이 인증 제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인증 제도가 우리 조합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알기 어렵죠. 예, 저도 잘 압니다. 크게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인증 제도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이제 지금은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세 번째가 여성 기업, 그리고 네 번째가 마을 기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다 하시죠. 요 정도 선. 현재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중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받은 데는 현재 최근에 당진 이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지금 여기 내부에서는 지정되신 데도 있고 안 되신 데도 있어요. 그죠? 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세제 혜택이겠죠. 세제 혜택이고 또 하나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과 연계하기 굉장히 좋아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물을 기부받고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어요. 현물 막 1,000만 원어치 받았으면 물건 가액을 선정해서 그 영수증을 끊어주면 그 물건을 기부한 이 기업은 영수증을 가지고 나중에 법인세 감면을 받겠죠. 네,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생각보다. 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혜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기도 하죠. 이 조합비도 기부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내는 거랑 내가 세금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이고 또 이 조합원들 중에서는 실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조합원의 뭐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셔요. 그래서 남는 물건들이 많아. 처리하기 또 곤란해. 그럼 이런 거를 연계해서 우리 조합에다가 기부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하면 하셔라라고 제가 권장은 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마을관리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사업형하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형 이 세 가지만 현재 가능하다라는 점 우선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 다 요 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지역사업형이거나 아니면 취약계층 고용형 두 가지 중에서 웬만하면 다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협동조합은 자녀재산에 대한 걸 귀속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그 뭐 정관을 바꾸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홈페이지를 좀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부금에 대한 실적을 1년에 한 번씩 우리 경영공시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보고서 서식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올려줘야 됩니다. 홈페이지.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람 가능한 곳에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잘 만들거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여기가 어떤 조합이고 공익법인이면서 기부금에 대한 것들을 연간으로 공개된 것만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정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그 네이버 모드에서 무료로 홈페이지 만들 수 있는 그쪽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모드가 이제 서비스가 없어지는 추세여가지고 네이버 모드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활용하셔서 홈페이지를 만드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지정되면 3년 정도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건 아니고요. 평가 구조가 아니에요. 예, 요건이 맞느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이걸 하시려면 연말에 어찌됐건 늦지 않게 잘 모아서 기부금 처리를 전산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이 있는 조합은 요거를 하시고 사무국이 없으면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행정사무가 있으니까 사무국이 있는 이 마사협들은 요거를 꼭 빠른 시일 내에 공익법인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절차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비 사회적 기업들도 있고 아직 이제 준비하고 계신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예비가 있고 인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증은 조금 까다롭고요. 예, 인증은 좀 일이 많습니다. 인증받는 건. 다만 예비는 그래도 조금 인증보다는 조금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뭐 중앙부처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거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도 하거든요.
예, 광역 단위로 서울시, 뭐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도 단위 뭐 이런 정도의 광역 단위에서도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서류도 똑같기 때문에 하나를 준비하셨으면 나머지 하나도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100% 합격할 자신이 없으시면 두 개 다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제 공고가 나옵니다. 그 공고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인증사회적 기업은 조금 상시로 받는 걸로 바뀌어 있어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공고 나왔을 때 지원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실 이제 혜택이라고 하는 게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예, 그게 이제 뭐 판로개척일 수도 있고 뭐 경영 지원의 구조일 수도 있고 자금 대출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원래 예전에는 사업개발비와 그리고 그 인력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능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만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로 중앙부처에서 내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사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또 살아날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받아놓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예비까지는 인증사회적 기업은 좀 쉽지 않은데 인증사회적 기업이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소득세가 3년간 감면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들이 좀 감면되는 거,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좀 감면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회적 기업들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3분의 1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은 수의계약 범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의계약 범위가 원래 일반 기업들은 2천만 원까지죠. 근데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3분의 1 이상 고용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가 5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제 주요한 혜택 중에 하나는 국가에서 예산의 일부를 사회적 기업이나 뭐 여성 기업이나 이런 특수한 형태의 법인들에게 집행을 하는 게 일종의 실적처럼 잡힙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그런 측면에서 우선구매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공공에 납품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인증사회적 기업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시고 인증사회적 기업을 받을 때 유형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업형도 가능합니다. 네, 지역사업형도 가능합니다. 뭐 여기 실제 지정되신 분도 있으시니까 여기도 네, 요거 사회적 기업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여성기업인데요. 여성기업은 예전에 제가 한참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성기업이 안 됐었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여성기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 조합원의 과반수가 여성이어야 되고요. 출자자 수의 과반수를 여성조합원이 출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출자 금액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어야 되는 거고요. 이사장도 여성이어야 되고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과반수라고 하는 건 절반 넘어섭니다. 초과예요. 7명이 임원이면 4명이 지금 여성이어야 되고요. 6명이면 4명이 되어야 과반수입니다. 과반이 넘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대신 여성기업이 됐을 때 혜택, 예, 보시면 우선구매 제도에서 5% 3%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가 5천만 원 올라갑니다. 여기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여성기업 이 인증만 받으면 바로 수의계약 범위가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마사협들 중에서 용역사업 하시는 데들 꽤 있죠. 예, 이런 데들은 여건이 되면 여성기업을 먼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서류도 한 장짜리 내시면 되고요. 그냥 증빙서류 좀 같이 해가지고 내면 사실 여성기업은 지금 요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그 해야 되는 어떤 로드맵 중에서 가장 쉽다. 가장 빠르고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받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서류도 굉장히 간편하다. 예를 들면 이화정 같은 경우가 요거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사장님도 여성이시고 또 제가 알기로 조합원 분들도 상당히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기업 인증받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화정은 남구청의 무인 판매대로 두부를 판매하시는데 그거를 두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보는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기업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략합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데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뭐 굳이 이거를 막 억지로 막 이사장을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진 마시고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제 여건이 되시는 데들 정도는 이렇게 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평창에 이제 대화면에 이 마사협을 설립해 드렸는데 거기도 이런 용역 사업을 하는 거를 계획으로 잡으셔서 처음부터 요거를 염두에 두고 설립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설립을 하면 조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사실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실제 인증 들어갈 때 한 번 더 검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 이제 마을 기업인데 마을 기업은 조금 특별한 기업들만 사실 하죠. 이게 사실 지원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이 없고요, 실제로. 대부분은 맨 아래 보이시죠? 맨 아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요것 때문에 합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민박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근데 이게 법인이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도시회생 지역에 이 마을 기업에 지정된 사회적 협동 이 기업만 실제 법인이 이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회생 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모든 지역들은 필히 마을 기업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행안부에서 2025년에 마을 기업 신규 공모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제 입법부 통해서 중앙부처에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실제 사업비는 없으나 신규 지정은 하겠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민박업은 올해 사업비는 없으나 1년차 지정은 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데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거는 뭐 검토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올해 1차, 이 1년차를 뽑겠다. 다만 돈은 없다. 뭐 이렇게 제가 우선 알고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데는 거기까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같이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저희 역량 강화 사업 하시면서도 실제 요거를 같이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요거를 지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 형태보다는 마을 기업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사업비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를 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특히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진 이 조합들은 이 마을 기업에서 그 요구하는 요건들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네,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가려면 지역 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뭐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아마 좀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마을 조합입니다. 마을 조합이 이 재원 조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죠. 거점시설 운영을 하거나 용역 사업을 하시는 데도 있고요. 일종의 이제 보조금 사업, 뭐 이제 공모 사업, 배분 사업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지원 사업들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조합비를 좀 확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기부금 모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사실 지원 사업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기는 하죠. 근데 사실 이 조합이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이 네 가지에서 별로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물건 제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제조를 거점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거점 시설 운영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뭐 우리가 뭐 좀 더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용역 사업은 좀 어려워요. 예, 용역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업체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경험들을 가진 업체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사업으로 성장하는 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청소용역 하시는 뭐 우리 기업들도 있고 마사협들도 있고 그래서 응원합니다만 쉽지 않다라는 점. 먼저 조금 우리가 도전할 만한 건 지원 사업 파트가 좀 더 용역 사업에 비하면 경쟁률, 우리와의 적합도,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 실행됐을 때의 어떤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 이런 것까지 고려할 때는 지원 사업이 보다 더 적절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모집하시려면 공익법인을 받으셔야 되겠죠. 지정기부금 단체를 받으셔야 공익법인을 모집하는 거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원 사업과 공모 사업에 대한 거 선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공모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이거 뭐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공모 사업도 다 이제 행정이랑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단계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1억 원짜리를 할 수가 없고요. 보통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그 했던 경험들이 쌓이면 이제 큰 사업들을 하게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행정은 관료제 시스템이고 이 관료제 시스템이라는 건 연차가 쌓일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을 쌓는 만큼 더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당연히 예산에 대한 그 금액의 규모가 우리 동네가 있을 거고, 동단위가 있을 거고, 동단위를 넘어서서 기초 단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우리 기초를 품고 있는 광역 단위, 그리고 또 중앙부처가 있겠죠. 이것과 별개로 또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들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조직들이 공모사업들을 한다.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을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여러분들은 지역과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특별한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뭐 웬만하면 우리 거다 생각하고 꼭 지원해보고 최대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게 좀 경험이 쌓이면 좀 더 큰 규모의 기초 단위,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서울시에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강동에 있을 때 강동구의 사업도 했지만 또 서울시의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 강동구를 넘어서서 서울시를 한다라고 하는 건 광역 단위의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로 넘어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행안부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 사업들이겠죠. 좀 더 규모나 스케일이나 금액이 좀 더 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넓혀간다라고 생각하셔서 특히 우리가 어떤 사업에 집중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관련 분야나 우리가 유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사업에는 크게 이 파트에서는 이 보조금으로 나오는 사업하고 그리고 배분 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분 사업은 보통 그래도 공익법인이 지정을 받아야 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공익법인을 못 받으셨으면 보조금 사업 중심으로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뒤쪽에 좀 더 상세한 설명들을 넣어놨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보통은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도 공고나 혹은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올해 우리 어떤 사업 할 거야라고 하는 설명회를 매년 연초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설명회를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런 자료집이라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메모해야 됩니다. 메모를 해서 언제쯤 뜰 건데 그거를 뜨는 날짜를 확인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경험이 좀 없으면 이게 좀 어려운데 이러면 홈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매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체크한다. 그냥 아침에 일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고 체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구독형 뉴스레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렌지 레터랑 소셜 레터라는 게 있는데 구독을 하면 이분들은 이제 구독한 기업들, 조합들, 기관들, 공공기관, 뭐 지자체, 단체, 주식회사 이런 다양한 데들 이렇게 구독한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뿌리는 게 수익 모델인 조직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비영리 조직들에 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두 개다. 대표적으로 오렌지 레터나 소셜 레터다. 그래서 구독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을 보내줍니다. 뒤에 예시 넣어놨습니다. 메일이 오고 거기 보면 최신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조금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안서 쓰는 방법은 사실 빠르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매우 많이 떨어져 봐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반은 떨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반 이상 떨어진다. 예, 뭐 우리가 합격할 거라는 기대는 좀 내려놓으시고 저기 웬만하면 좀 떨어지겠지만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혹은 이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록들이나 아카이브 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만 할 수 있어도 혹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시도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리고요. 그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그 아무런 주장이 아니에요. 그건 알 수도 없는 거고 열심히 안 하는데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와 상대방이 동의할 만한 주장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보통 심사표를 공개하기 때문에 심사표에 맞춰서
이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서를 써줘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쓴 사업계획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잘 들어옵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납득이 되나요? 설득이 되나요? 요거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어떤 포인트를 이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잡으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심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이 조직들을 심사하기 때문에 문서 전체를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짧게 심사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임팩트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들을 좀 부각시켜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막 서술하는 것보다는 조금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우리는 뭘 잘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했을 때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요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심사위원들의 입장에 맞춰서 그리고 발주기관 요거를 선정하는 기관의 입장에 맞춰서 쓰시면 조금 선정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한순간에 배울 수 없는 거고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봐야 매운맛을 호되게 봐야 실력이 늡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공모서 사업은 되고 어떤 공모 사업은 안 되고가 나옵니다. 실제로. 네 번째인데 이게 저도 이거 어려운 거 압니다. 우리 조합분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모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거고 조합의 고용을 계속 늘리거나 지역사회의 어떤 파급력을 늘린다라고 하시면 현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냉정하게.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죠.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지금 거점 시설 운영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도 저는 권장드려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식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안서를 계속 쓰는 작업들을 하실 거면 좀 어렵더라도 IT 기술을 일부 활용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현재 이거 제가 좀 써놓고도 좀 그런데 이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나 정도로 굉장히 좀 보편화돼 있고 대부분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쯤 어떤 공모가 뜰지에 대한 거를 그 사무실에 있는 달력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캘린더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핸드폰이나 PC로 바로 볼 수 있는 뭐 구글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 같은 데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직원들이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조합의 임원분들이 같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때쯤 되면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달력에 표시하면 사무실에 출근하시는 분들만 보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실제 어떤 이사회나 혹은 우리가 정기적인 회의를 할 때도 그렇게 캘린더에 표시를 해놓고 그걸 보고 오는 것들을 습관화시키면 조금 이 일정 잡는 거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조합들의 이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조합들이 자료 보관이 잘 안 돼요. 기록이 잘 안 되고 보관이 안 되는데 이 지원 사업은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이게 어떤 성과가 나왔고 그래서 너네 사업을 받았을 때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그 사업들의 기록들이 잘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컴퓨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바뀌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세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요즘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쓰시면 그 비영리 법인들은 또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유료를 쓰게 되면 한 달에 뭐 한 10,000원 안짝입니다. 한 4, 5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한 2테라, 3테라 정도 바이트의 그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운받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우리 그냥 PC에서 폴더 여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깔면. 네, 저 구글 드라이브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희도 오랫동안 이렇게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세팅을 한번 해놓으시면 구글 로그인만 하면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 도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시면 좋겠다. 좀 많이 배우시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조금 더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에 좀 에너지를 쓰시면 이런 지원 사업을 쓰실 때 에너지를 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화면 같은데 홈페이지 수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써놨잖아요. 홈페이지 수시 체크를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시작 화면입니다. 실제 저는 컴퓨터를 키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많이 줄였는데 요새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네 번째 거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 홈페이지고요. 저희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K-스타트업, 기업마당, 뭐 여기는 이제 뭐 다른 데인데 뭐 공익활동지원센터, 여기 서울특별시 써 있는 거는 서울시 사경센터하고요. 여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입니다. 저희와 밀접하게 관련 있거나 저희한테 발주처가 될 수 있는 기관들의 홈페이지는 매일 체크합니다. 요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그 설정에서 그냥 이 웹사이트 시작 페이지를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 저기 자식 찬스를 쓰시면, 자녀 찬스를 쓰시면 됩니다. 네, 자녀 찬스 한번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여기는 서울시 사경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예, 서울 사경센터 홈페이지. 옆에는 서울시 MPO 지원센터 홈페이지인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의 이런 광역단위 지원기관과 지자체. 만약에 이화정이면 울산 북구죠. 예, 북구청 홈페이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울산구 전체의 사경센터와 뭐 MPO 지원센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센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홈페이지들 수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북구 안에 북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으면 또 그 센터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을 받는 게 가장 쉽고 유리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성심성의껏 그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지자체, 그리고 이런 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의 홈페이지들을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된다. 우리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겠죠. 도시재생 당연히 있을 거고요. 도시재생은 근데 뭐 전화 주니까.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그리고 이제 MPO 지원센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그런 데들 정도는 반드시 좀 모니터링을 1차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이 사업 지금 아시죠? 이 사업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입니다. 그죠? 진흥원 안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또 지원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늘 보셔야 됩니다. 실제 이 늘봄학교는 덕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이쪽에 이제 돌봄을 이제 지역에 있는 기관한테, 조직한테 좀 맡기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가진 공간에서 이런 아이들 돌봄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선정되는 시기와 선정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같은 중앙 단위에서 지원하는 기관, 전국을 지원하는 이런 기관들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도는 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진흥원의 심사를 종종 가는데 매우 이제 아쉬운 건 청소 영역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실제로 LH에서 하는 청소 영역도 있고 그런 것들을 뽑는 절차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심사에 올라오는 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뭐 올해 혹은 내년에는 꼭 우리 여기 있는 마사협분들 중에서 그런 데 올라와서 또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사랑의 열매, 배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배분 사업의 가장 대표격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금액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우 많기 때문에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사랑의 열매를 제가 할 때는 제가 받으려고 사회복지사도 땄고요. 저는 사회복지사도 땄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 기부도 저희가 100만 원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빌드업을 많이 해놨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제 정무적인 환경의 변화로 나오게 돼서 배분 사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공익법인 받으시고 사랑의 열매와 관련된 것들, 대부분의 지금 지역들이 연말에 하는 사랑의 열매 행사 1년에 2번 보통 하죠. 그거 다 참여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참여해봤고 그거 다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잘 기록해놨다가 활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낙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 되면 이런 것들 보시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제 배분 사업격의 사업들 중에서는 제일 큰 게 그 삼성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꿈장학터 사업들, 이런 것들. 지금 인천 쪽에서 하나 선정된 데가 있죠. 그런 사업들은 좀 어렵지만 또 아동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에서는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소셜 레터, 이제 특히 이제 오렌지 레터라고 하는, 네, 저희랑 이제 여기 이웃이에요. 이웃 앞집에 있습니다. 앞집에 저희가 이제 LG에서 운영하는 그 소셜 캠퍼스에 입주해 있는데 이 오렌지 레터라고 하는 주식회사 오렌지가 저희랑 이웃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셜 레터를 하면 메일로 이런 게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 웹사이트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보고 우리가 지원할지 말지에 대한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공모사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알아야지 할지 말지라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몰라서 나중에 돼가지고 저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그거는 좀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 2년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가 어떤 사업들은 좀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사업들은 좀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실제 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민원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민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혹시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 알려줄 수 있냐? 물어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얘기를 듣고 다음번에 할 때 그걸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정보들을 조금 잘 습득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리스트업을 쭉 해보긴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좀 애매해서 이 리스트는 제가 GPT와 함께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 리스트를. 근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 정권에 따라서 지원 사업들이 막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불확실한 정보를 드리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를 만져보고 실제 정리가 좀 잘 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기관도 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야를 정하셔야 됩니다. 아동 프로그램을 할지, 제조업을 할지, 케이터링을 할지, 뭐 돌봄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복지 사업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품고 있는 지자체부터 가까운 데 중심으로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홈페이지에 수시로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인터넷 창을 열자마자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정 안 되면 자녀 찬스 혹은 이제 뭐 주변에 지인 찬스를 쓰셔서 해결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소셜 레터를 조금 활용하시면 정보전에서 조금 앞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제안서는 우리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해야 된다. 심사위원과 이걸 뽑는 기관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지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해. 뭐 이런 방식으로 쓰실 거면 애초에 써도 안 돼요. 예, 그런 방식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쌓이면 여러분들 스스로 압니다. 용역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그때 알게 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식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뭐 하시다가 정 안 되시면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도시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강연은 주식회사 공공도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